한국인들은 미국의 개처럼 굴면서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 중국 공안부에서 15년간 반테러 수사관으로 일해온 그녀는 결국 한국 병원에서 절망적인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중국에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너무 많아요.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의 진실을 폭로하다 한국으로 유배된 수사관이 대한민국에서 만난 기적. 편견과 증오로 가득했던 마음이 감사와 사랑으로 바뀌는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월드박스 채널이 됩니다. 현재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장웨이, 중국 공안부 반테러 수사국에서 15년간 몸담아온 수사관입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우르무치에서의 마지막 날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곳에서 제가 목격한 것들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공식적으로는 반테러 작전이라고 불렸지만 실제로는 무고한 위구르족들이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는 모습을 매일 봐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국가의 명령에 따라 충실히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테러 방지라는 명분하에 위구르족 가정을 수색하고 의심스러운 인물들을 조사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어린 아이들까지 부모와 강제로 분리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격한 실상을 담은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강제 수용소의 실태, 문화 말살 정책, 무차별적인 감시 체계까지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장웨이 동지, 이 보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네. 리 국장이 제 보고서를 던져버리며 말했습니다. 국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문제가 생길 거야.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살 수는 없었거든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더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한국행 발령이었어요. 장웨이 동지, 해외 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네. 서울공안연락사무소에서 3년간 근무하게 될 것이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좌천, 아니 유배였어요. 제가 파헤친 진실이 너무 위험해서 저를 멀리 보내려는 것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 저는 한국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작은 나라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사드 배친이 뭐니 하면서 중국을 적대시하는 국가라고 여겼어요. 게다가 한국 문화라는 것도 결국 중국 문화의 아류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케이팝이니 드라마니 하는 것들로 세계를 현혹시키지만 본질적으로는 중화문명권에 속한다고 봤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분노와 굴욕감으로 가득했습니다. 15년간 국가를 위해 헌신했는데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이런 취급을 받다니. 그리고 하필이면 한국으로 보내다니요. 12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저는 한 번도 편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호흡이 가빠지는 증상이 계속되었지만 단순한 스트레스와 분노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 나라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 가득했어요.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중국인을 무시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생각보다 발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우르무치에서 미완으로 남겨둔 수사와 강제 수용소에 끌려간 위구르족들의 모습만 맴돌았어요. 강남구에 위치한 호텔에 체크인한 것은 저녁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객실을 보며 잠깐의 안도감을 느꼈지만 곧이어 밀려오는 우울감과 분노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간단히 저녁을 먹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우르무치 시간으로는 새벽이었지만 제 몸은 이상하게 무겁고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업무 파악을 위해 호텔 내 비즈니스 센터에서 간단한 미팅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회의 도중 갑자기 가슴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숨을 쉬기가 어려워지고 식은땀이 온몸에 흘렀습니다. 잠깐만요. 그것이 제가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호텔 직원이 제가 쓰러진 걸 발견한 것은 불과 몇 분 후였습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즉시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는 신고 접수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때는 몰랐습니다. 그 7분이 제 생명을 구한 황금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그토록 무시하고 적대시했던 이 나라가 곧 저에게 두 번째 생명을 선사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곳은 하얀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천장에 밝은 조명이 눈을 찔렀고 주변에서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팔에 연결된 여러 개의 링거줄과 각종 모니터링 장비들이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한 중년 남성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최영민 교수입니다. 통역사를 통해 전달된 그의 말에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몸 상태가 심각했어요. 최영민 교수는 차분하면서도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지 8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응급검사를 실시했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가 잠시 말을 멈춘 순간 저는 불안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카야수 동맥염으로 진단됩니다. 매우 심각한 상태예요. 통역사가 전달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동맥염이라니. 의학 지식이 전무한 저도 이것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최영민 교수는 제 반응을 살피며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대동맥과 주요 혈관들의 염증이 생기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몸의 면역 체계가 자신의 혈관을 공격해서 심장과 뇌, 신장 등 주요 장기들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는 병이에요. 혈액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며 그는 계속했습니다. 염증 수치가 정상의 15배 이상이고 대동맥에서 여러 부위가 좁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영민 교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우르무치에서도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렇게 심각한 줄은 전혀 몰랐어요.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제 몸이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왜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최영민 교수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초기 증상이 단순한 피로감이나 가슴 답답함 정도로 나타나서 놓치기 쉬운 질병입니다. 하지만 정밀한 혈관 검사와 특수 혈액 검사를 하면 진단이 가능해요. 어젯밤에 모든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하루 만에 중국에서 몇 년간 놓쳤던 진단을 받다니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곳 의료진의 실력이 뛰어난 것일까요? 하지만 생각할 여유도 없이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혈관 염증을 빠르게 억제해야 해요. 류마티스내과 박은정 교수가 새로 합류했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성 의사였는데 첫인상부터 전문성이 느껴졌어요.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얼굴 부종, 체중 증가, 혈압 상승, 면역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은정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죽는다니. 이런 선택이 어디 있을까요? 치료받겠습니다. 제가 간신히 말하자 박은정 교수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은 결정이에요.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앞으로 몇 달은 정말 힘들 거예요. 그날 오후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순간 온몸이 화끈거리면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간호사가 미리 알려준 부작용이었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무서웠습니다. 밤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스테로이드 때문에 잠이 전혀 오지 않았고 온몸이 부어오르는 느낌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달덩이처럼 부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치료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간병사 한 분이 계속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경숙이라는 58세 여성분이었는데 2시간마다 한 번씩 와서 혈압과 맥박을 재고 컨디션을 확인했습니다. 웨이야, 많이 힘들지? 물수건으로 열 좀 식히자. 이경숙 간병사는 중국어를 전혀 모르지만 몸짓과 표정으로 소통하며 밤낮 없이 저를 돌봐주었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제 마음 한편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혈액검사 결과를 보고 박은정 교수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염증 수치가 조금 떼써졌어요. 반응이 좋네요. 하지만 그 희망도 잠깐이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줄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치료 시작 4일째. 저는 정말로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40도가 넘는 고열이 계속되었고, 스테로이드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까지 생긴 상황이었어요. 온몸에 붉은 발진이 돋아났고, 입 안에는 크고 작은 궤양들이 생겨서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제 모습이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스테로이드 때문에 얼굴이 달덩이처럼 부어올라 있었고, 며칠 사이에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41년간 살아온 제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의료진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감염이 생기자마자 즉시 혈액배양 검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해서 투여했습니다. 최영민 교수가 제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부작용들은 예상 범위 내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병원에서는 매년 수백 명의 자가면역 질환 환자를 치료해요. 어떤 부작용이 언제 나타날지 모두 알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제게는 처음 겪는 일이지만 이들에게는 일상적인 일이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정말 힘든 건 밤 시간이었습니다. 스테로이드 때문에 잠이 전혀 오지 않았어요. 온몸이 화끈거리고 식은땀이 계속 났습니다.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괴로웠는데 그때마다 이경숙 간병사가 제 곁에 와 있어 주었습니다. 이경숙 간병사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따뜻했습니다. 제가 고열로 괴로워할 때마다 차가운 수건을 가져다 주었고 입 안궤양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 때는 작은 얼음 조각을 가져다 주었어요. 웨이야, 이거 먹어봐. 아프지 않을 거야. 중국어를 전혀 모르지만 몸짓으로 소통하며 끊임없이 저를 돌봐주는 그녀의 모습에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업무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가 조금이라도 덜 아프기를 바라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어느 날 밤, 제가 특히 심하게 괴로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40도가 넘는 고열과 전신발진, 그리고 극심한 두통까지 겹쳐서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이경숙 간병사가 제 침대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우르무치에 있는 가족들도 제 상황을 모르고 있는데 이렇게 낯선 땅에서 누군가가 제 손을 잡아준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랐어요. 이경숙 간병사는 제가 잠들 때까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간신히 잠들 수 있었는데 깨어보니 제 손에는 여전히 그녀의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염증 수치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감염도 통제되고 있었어요. 박은정 교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비는 넘긴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에서는 우르무치의 강제 수용소가 나타났어요. 위구르족 아이들이 부모와 강제로 분리되며 울고 있었습니다. 장애인은 한국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하지만 꿈속에 저는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들이 저를 한국으로 보내지 않았다면 저는 이 병을 발견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곳에서 이런 따뜻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었을 거고요. 치료 2주째에 접어들면서 저는 병원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휠체어로 돌아다니며 다른 병실들을 구경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병실마다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환자 한 명당 적어도 2~3명씩은 와서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어떤 병실에서는 할머니가 아픈 손자를 간병하고 있었고, 다른 병실에서는 젊은 남편이 아내를 정성껏 돌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문득 외로워졌습니다. 저는 혼자였거든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오직 의료진들과 간병사만이 저를 돌봐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혈연 관계도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저를 위해 노력해주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진짜 가족보다도 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층 환자들과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저를 돌봐주기 시작한 거예요. 김할아버지는 매일 중국어 인사말을 연습해와서 제게 인사하셨고, 박아주머니는 손수 끓인 미역국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혈관염에는 미역국이 좋다며?
우리 웨이 빨리 나으라고 정성껏 끓였어. 바가주머니의 정성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김할아버지는 73세로 심장병으로 입원해 계셨는데도 매일 제 병실에 들러 안부를 물어보셨어요. 웨이야, 니아오, 오늘은 어때? 좀 나아졌어? 서툰 중국어 발음이었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심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이경숙 간병사가 특별한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따뜻한 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병원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고 했더니 집에서 직접 끓여온 거였어요. 웨이야, 이거 먹어봐. 우리 아들 아플 때 해주던 거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음식의 맛도 좋았지만 그보다도 누군가가 저를 위해 직접 음식을 만들어줬다는 그 마음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은정 교수가 저에게 중대한 제안을 하게 될 줄은 그때 몰랐어요. 치료 시작 3주째, 박은정 교수가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으로 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장회희 씨,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요. 그녀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먼저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치료가 잘 되고 있어요. 염증 수치가 많이 떨어졌고 혈관 상태도 안정되고 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정말 지옥 같았거든요. 그럼 나쁜 소식은 뭔가요? 박은정 교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현재 치료법만으로는 완치가 어려울 수 있어요. 다카야수 동맥염은 재발률이 높거든요. 평생 약을 먹어야 할 수도 있고 언제든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겨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건 시작에 불과했던 거죠. 평생 이 병과 함께 살아야 한다니. 하지만 박은정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요. 저희 병원에서 새로운 생물학적 제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직 실험 단계이긴 하지만 기존 치료법보다 훨씬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제제 임상시험이라는 말에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희망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섭기도 했거든요. 제가 실험 대상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은정 교수가 제 표정을 보고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약은 미국의 바이오텍 회사에서 개발한 건데 미국과 유럽에서 이상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한국은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곳 중 하나고요. 3상 임상시험이라는 건 마지막 단계라는 뜻이었습니다. 안전성은 이미 검증되었고 이제 효과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했어요. 하지만 모든 임상시험에는 위험이 따라요. 박은정 교수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녀는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었어요. 아무리 이전 단계에서 안전하다고 해도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였죠. 심한 경우 간독성이나 신경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면역 억제 효과가 너무 강해서 심각한 감염이 생길 위험도 있고요. 박은정 교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현재 치료법으로는 완치가 어렵다고 하고 신약은 위험하다고 하니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결정할 시간을 드릴게요. 가족이나 지인과 상의해보세요. 박은정 교수가 말했지만 저에게는 상의할 사람이 없었어요. 우르무치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었고 동료들은 이미 저를 버린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 풍경을 바라보면서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41년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낯선 나라에서 혼자 내려야 하다니. 그때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우르무치에서 온 전화였어요. 발신자를 보니 공안부의 고위 간부인 왕 국장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하던 상사였죠. 웨이, 어떻게 지내고 있나?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게 들렸어요. 몸이 좀 아파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한국 병원이 어떤가? 우리나라만큼 좋나? 그가 비꼬는 듯한 어조로 말했어요. 신장 문제는 잘 마무리되었어. 내가 없어도 말이지.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작성했던 인권 보고서가 제가 없는 사이에 묻혀버렸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제가 물어보자 왕 국장이 웃었습니다. 문제없다는 결론이야. 모든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정났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쓴 보고서도 결국 필요 없었던 거지.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확인한 강제 수용소의 실상과 인권 침해 증거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위구르족 아이들이 부모와 분리되는 장면과 문화 말살 정책의 증거들도 있었어요. 그 증거들이 어떻게 무효가 됐나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왕 국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웨이, 넌 너무 멀리 간 거야. 국가 안보는 개인의 감정보다 중요한 법이거든. 그런 걸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였어.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으로 보내진 게 단순한 좌천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저를 제거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영영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겠지. 왕 국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몸이 아프다고 했으니까 말이야. 한국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하겠지만 모든 환자를 살릴 수는 없잖아.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 협박이었거든요. 한국에서 죽기를 바란다는 뜻이었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헌신했던 조직이 저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신장 문제를 덮으려는 권력층이 저를 제거하려는 거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들이 저를 죽이려고 한국으로 보냈지만 한국이 오히려 저를 살려주고 있잖아요.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날 저녁 박은정 교수가 다시 왔을 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생물학적 제재 임상시험에 참여하겠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은정 교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렇게 빨리 결정하실 줄 몰랐는데요. 정말 확실하세요? 네. 확실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현재 치료법으로는 완치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게는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우르무치의 권력층이 제가 죽기를 바란다면 저는 절대 죽지 않겠다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들의 계획을 망쳐주고 싶었어요. 그날 밤 동의서에 서명하면서 저는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우르무치에서는 권력의 희생양이었지만 여기서는 제가 직접 제 운명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혹독한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5장. 생물학적 제재 임상시험이 시작된 것은 동의서 서명 후 사흘째였습니다. 그 사흘간 저에게는 수많은 검사가 이어졌어요.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폐기능 검사까지. 마치 제 몸의 모든 구석구석을 샅샅이 조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부터 생물학적 제재 투여를 시작합니다. 박은정 교수가 새로운 주사기를 들고 말했어요. 처음 일주일간은 매일 투여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2번씩 맞게 될 거예요.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액체는 약간 노란빛이 돌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이게 제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어요. 첫 번째 주사를 맞는 순간은 별다른 느낌이 없었습니다. 기존에 맞던 스테로이드 주사처럼 따끔하게 아프기만 했어요. 이게 끝인가 싶을 정도로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은 3시간 후에 끝났어요. 갑자기 온몸이 화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열이 나는 건가 싶었는데 체온을 재보니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몸 안쪽에서 뭔가 타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온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왔고 가렵기도 하고 아프기도 했어요. 게다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더 심해졌습니다. 갑자기 열이 39도까지 올라갔어요. 이불을 덮어도 춥고 벗어도 덥고 어떻게 해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이가 달달 부딪혔어요.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열제를 투여하고 수행량을 늘리고 혈압과 맥박을 계속 모니터링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의료진들이 전혀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수백 번 겪어본 것처럼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간호사들은 2시간마다 한 번씩 와서 상태를 확인했고 의사들은 매시간 혈액검사 결과를 체크했어요. 생물학적 제재 부작용 치고는 예상 범위입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최영민 교수가 동료 의사와 상의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증상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온몸에 발진이 생겼고 입 안에 궤양까지 생겼어요.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계속 구토가 나와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고요. 그때 이경숙 간병사가 제게 특별히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옆에 있어 주었어요. 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했습니다. 죽도 안 되고 미음도 안 되고 물도 제대로 못 마시는 상황에서 결국 얼음 조각을 입에 물고 있는 게 가장 편했어요. 웨이야, 이거 좋을 거야. 이경숙 간병사가 제게 작은 얼음 조각들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병실 이웃들이 제 상황을 알고 하나둘씩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옆 병실에 계시던 김할아버지가 제게 다가오셨어요. 웨이야, 중국에서 혼자 와서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해. 김할아버지는 75세로 심장병으로 입원해 계셨는데 제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못 견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김할아버지의 아내인 박할머니도 자주 제게 음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병원 음식만 먹으면 기운이 안 날 텐데 이거라도 드세요. 직접 끓인 죽이나 미역국을 가져오셨어요. 제가 중국 사람이라는 걸 아시고는 간을 약하게 해서 만들어 오시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환자 가족인 최아주머니는 밤마다 제 병실을 들러 안부를 물어보셨어요. 우리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돌봐드릴게요. 혼자서 얼마나 무서우시겠어요. 이런 따뜻함 속에서 저는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병은 여전히 저를 괴롭혔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요. 셋째 되는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열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체온이 37도로 내려갔고 두통도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식욕이 돌아왔다는 거였어요. 미음 한 숟가락 드셔보세요. 이경숙 간병사가 조심스럽게 권했어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입에 넣었는데 삼킬 수 있었어요. 사흘 만에 처음으로 뭔가를 제대로 먹은 거였습니다. 박은정 교수가 회진을 왔을 때 저는 침대에 기대 앉아 있을 수 있었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혈액검사 결과도 좋아요. 염증 수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 약이 효과가 있다는 뜻인가요? 제가 물어보자 박은정 교수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확실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좋은 신호인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병실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복도를 돌면서 병원 안을 구경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생물학적 제재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혈액검사 수치는 정상에 가까워졌고 몸무게도 조금씩 늘고 있었어요. 박은정 교수는 이 정도면 임상시험 성공 사례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곧 일반 병실로 옮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은정 교수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라요. 정말 다행입니다.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드디어 이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나는구나 싶었거든요. 며칠 후면 일반 병실로 가고 몇 주 후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나흘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 아침 일어났을 때 뭔가 이상했어요. 몸이 무겁고 숨이 가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컨디션이 좋지 않은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숨이 막혔어요.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고 기침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침과 함께 피가 섞여 나왔어요. 간호사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달려왔는데 제 상태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의사 선생님 즉시 불러드릴게요. 진정하세요. 하지만 저는 진정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좋아지나 싶었는데 다시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박은정 교수가 달려와서 즉시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혈액검사, 흉부 엑스레이, 컴퓨터 단층 촬영까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제 상태는 계속 나빠졌어요. 호흡이 더욱 가빠졌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1시간 후 결과가 나왔을 때 박은정 교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대동맥 협착이 심해졌네요. 그리고 심장 기능도 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가면 역질환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재발할 수 있거든요. 박은정 교수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생물학적 제재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그동안 겪었던 고통이 아무 의미 없었다는 거잖아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제가 간절하게 물어보자 박은정 교수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응급 혈관 성형술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좁아진 대동맥을 넓히는 시술을 해야 해요. 수술이라는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금까지는 약물 치료만 받았는데 이제는 혈관에 직접 시술을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위험하지 않나요? 제가 물어보자 박은정 교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위험해요. 특히 지금 상태에서는 시술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박은정 교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시술하지 않으면 더 위험해요. 그때 제 머릿속에 왕 국장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에서 영영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겠다고 했던 그 말이.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와서 죽을 수는 없었거든요. 시술 받겠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시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각종 검사를 다시 받고 마취과 의사와 상담을 했어요. 심장외과 의사들이 협진으로 시술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시술 시간은 대략 8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심장외과 조민규 교수가 설명했어요. 대동맥 여러 부위에 스텐트를 삽입하는 복합 시술을 진행할 거예요. 성공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물어보자 조민규 교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75% 정도로 보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내일이면 시술대에 오를 텐데 과연 살아서 깨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새벽에 이경숙 간병사가 마지막 점검을 왔어요. 웨이야, 내일 시술 잘 받아. 우리가 모두 기도하고 있을게. 그녀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병실 이웃들도 하나씩 와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김할아버지, 박할머니, 최아주머니까지. 모두들 제가 무사히 시술을 마치기를 기원해 주셨어요. 우리 아들, 꼭 잘 될 거야. 한국 의사들 실력 좋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들의 따뜻한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시술 당일 아침, 저는 시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시술실 앞에서 박은정 교수와 조민규 교수, 그리고 다른 의료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믿고 맡겨주세요. 박은정 교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마취가 시작되면서 의식이 흐려졌어요. 그리고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8시간 후, 저는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간호사의 얼굴이 보였고, 시술 성공적으로 끝났어요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살아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온몸에 연결된 각종 튜브들과 모니터 소리가 제가 얼마나 큰 시술을 받았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다시 숨을 쉬고 있다는 거였어요. 장회희 씨, 들리세요? 조민규 교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대동맥 4곳에 스텐트를 삽입했고 혈류가 정상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어서 눈으로만 대답했어요. 지금은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틀 정도 지나면 훨씬 좋아질 거예요. 정말 잘 견뎌내셨습니다. 박은정 교수도 함께 와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 염증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시술 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어요. 그때 이경숙 간병사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웨이야,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힘든 고비는 다 넘겼어.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병동 사람들이 하나씩 면회를 왔어요. 김할아버지와 박할머니, 최아주머니까지. 모두들 제가 무사히 시술을 마친 걸 정말 기뻐해 주셨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이제 다 나을 거야. 박할머니가 제 볼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의사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봐. 우리나라 의료진이 세계 최고라니까. 김할아버지도 자랑스러워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2번째 생명을 준 거라는 걸 말이에요. 시술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르무치에 있는 동료 리 수사관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웨이, 큰일 났어. 신장 문제 말이야. 내가 작성한 보고서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어. 저는 침대에 기대 앉아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지만 시술 후유증으로 아직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야?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에서 터뜨렸어. 내가 수집했던 강제수용소 증거들과 인권침해 자료들이 모두 공개됐다고. 누군가가 외부에 흘린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목숨을 걸고 작성했던 보고서가 물거품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난 거였어요.
그럼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야? 제가 물어보자 리 수사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미 시작됐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요구했고 서방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어. 내가 만든 보고서가 결정적 증거가 되었어.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왕 국장이 모든 증거를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그것들을 다시 꺼내온 거였어요. 누가 그 자료들을 공개한 거야?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자 리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장 검사인 것 같아. 내가 한국으로 떠난 후에 왕 국장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고 있었거든. 그래서 내 자료들을 따로 보관해뒀던 모양이야. 장 검사는 제가 존경하던 선배였어요. 정의감이 투철한 분이었거든요. 웨이, 넌 영웅이야. 내가 목숨 걸고 모은 증거들이 결국 세상에 알려진 거야. 정의는 살아있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죽어가고 있는 동안 우르무치에서는 제가 시작한 일이 완성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쁨도 잠깐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왕 국장이었어요. 웨이, 건강은 어떤가?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욱 차갑게 들렸어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행이군. 그런데 말이야, 요즘 국제사회가 시끄럽다. 내가 만든 자료들 때문에 말이지. 왕 국장이 직접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한국에서 누군가와 연락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외국 언론이나 인권단체 같은 곳 말이야.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그런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하자 왕 국장이 조금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그럼 됐어. 건강이 좋아지면 빨리 돌아와. 너무 오래 외국에 있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절대 우르무치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들이 저를 죽이려고 보낸 곳에서 오히려 새 생명을 얻었는데 다시 그들의 손에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시술 후 2주가 지났을 때 박은정 교수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박은정 교수가 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말했어요.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들어왔고 혈관 기능도 모두 회복되고 있어요. 저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숨쉬기가 편해졌고 식욕도 돌아왔어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퇴원 준비를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박은정 교수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만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는 받으셔야 해요. 이 병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거든요. 퇴원이라는 말을 듣자 기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중요한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한국에 남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말이에요. 퇴원 당일 병원 로비에는 저를 배웅하러 온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이경숙 간병사를 비롯한 의료진들, 그리고 병동에서 만난 김할아버지와 박할머니, 최아주머니까지 모두들 제 퇴원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제가 인사를 하자 이경숙 간병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우리야말로 웨이를 잊지 못할 거야. 정말 특별한 환자였어.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 박은정 교수도 따뜻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이번 치료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의지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거든요. 김할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 다 됐네.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내고 가끔 병원에 놀러와. 병원을 나서면서 뒤돌아보니 지난 3달간 제 집이었던 그 건물이 보였어요. 아픈 기억도 많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따뜻한 기억들이 담긴 곳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새로 구한 원룸으로 가면서 창밖 풍경을 보니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적대적이고 차가워 보였는데 이제는 친숙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우르무치에 있는 가족들께 전화를 드렸어요. 3달 만에 처음 드리는 전화였습니다. 웨이, 어떻게 지내고 있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리웠어요. 엄마, 저 많이 아팠는데 이제 다 나았어요. 제가 말하자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저는 지난 3달간 있었던 일들을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걱정하시면서도 한국 의료진들에게 고마워하셨어요. 그 사람들께 꼭 고맙다고 전해라. 우리 아들을 살려줘서 고맙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저에게는 두 개의 고향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태어난 곳은 중국이지만 다시 태어난 곳은 한국이었어요.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중한 번역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한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돕는 컨설팅 업무도 맡았습니다. 어느 날 정기 검진을 받고 나오는데 한국일보 김민수 기자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어떤 마음이셨어요? 솔직히 적대적이었어요. 한국을 중국을 견제하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한국이 저를 살려줬어요. 중국에서는 저를 제거하려 했지만 한국에서는 낯선 외국인인 저를 가족처럼 돌봐줬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해요. 공안부에는 사표를 냈어요. 이제는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그 질문을 받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이 저를 살려줬어요. 편견과 적대감을 가지고 왔던 제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응원해 주었고, 심지어 병원에 감사 인사를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금 저는 서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달 정기검진을 받으며 건강을 관리하고 있고, 번역과 컨설팅 일도 잘 되고 있어요. 무엇보다 병원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이 계속되고 있어서 외롭지 않습니다. 이경숙 간병사와는 지금도 가끔 만나서 식사를 하고, 김할아버지와 박할머니는 명절마다 집에 초대해주세요. 저를 진짜 아들처럼 여기며 함께 보내주십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히 치료를 받은 나라가 아닙니다. 제게 두 번째 생명을 주고 진정한 인간애가 무엇인지 가르쳐준 나라예요. 편견과 적대감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을 사랑으로 바꿔준 나라입니다. 저는 절대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편견이 사랑으로 바뀌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차별 없이 베풀어지는 따뜻한 손길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진정 자랑스러운 이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월드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